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사할린 일부 영토를 한국과 공유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중국은 협박처럼 70% 점유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급하게 사할린을 떠날 때 4만 3천 명의 조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땅에 버려졌습니다. 80년간 강제로 고향 땅을 밟지 못했지만 이 조선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 땅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판을 뒤집은 건 미사일도 탱크도 아닌 80년 전 명부 한 장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킨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레이나 하트만 국제에너지 분쟁 문서 감정 일을 합니다. 저는 총보다 무서운 게 종이 한 장이라는 걸 압니다. 2026년 1월 17일 파리 새벽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식 의뢰였죠. 화면에 뜬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러시아가 사할린 협상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한다. 일본이 조용하다. 중국이 70% 요구 문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1945년 일본 총독부 문서 원본 확인.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원본이라고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국제 분쟁에서 나오는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든 중재에서든 결국 마지막엔 종이 한 장이 국경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사할린이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은 이미 사할린으로 가 있었습니다. 의뢰서를 다시 읽었어요. 러시아 측이 원본 문서를 공개하겠다. 한국 정부가 검증 참여를 요청했다. 중국은 기존 협의 문서로 70%를 주장한다. 일본은 반응이 없다. 이 4개의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전쟁 직전이라는 겁니다. 종이 위에 전쟁 말이에요. 저는 손을 떨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여하겠다고요. 그런데 손가락이 떨린 건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동아시아 문서는 늘 누군가 뒤에서 만집니다. 진실보다 권력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권력에 한번 짓밟힌 사람입니다. 의뢰서를 덮고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2018년. 저는 동남아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문서 검증을 맡았었어요. 그때 저는 31살이었고 커리어가 막 올라가던 시기였죠. 그런데 한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늦었죠. 이미 언론이 터졌고 프로젝트는 무산됐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였어요. 브로커는 도망갔고 저는 남았습니다. 언론은 편하게 말했죠. 아시아식 부패. 그 단어가 제 이름 옆에 붙었어요. 커리어엔 큰 흠이 남았고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관련 문서를 볼 때마다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본능이 아니라 트라우마였죠.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지역 아닌가요? 같은 문화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당한 게 정당화되니까요. 창밖에 파리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할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이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이 데려간 조선인 노동자.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80년.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0년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지나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였죠. 그런데 왜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는 걸까요? 왜 중국이 70%를 요구하는 걸까요? 왜 일본은 조용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 이 판에 들어온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모든 게 뒤집힌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사할린이 아니었어요. 모스크바였죠.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로 가야 했습니다. 원본을 직접 봐야 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진실을 잡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만약 이것도 거짓이라면? 만약 또 누군가 저를 이용하려는 거라면? 만약 한국도 결국 똑같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일단 가자. 일단 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저는 가방을 쌌어요. 문서감정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현미경, 화학약품, 측정기. 이것들이 제 무기예요. 총이 아니라 렌즈. 폭탄이 아니라 시약. 저는 이걸로 진실과 거짓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이번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이번엔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령 그 진실이 제 편견을 깨트리더라도 말이에요.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자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80년 전명부 한 장. 원본 문서. 사할린 한인. 그리고 한국. 이 네 개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주 강렬한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5월. 자카르타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최종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문서는 깔끔했고 서명은 정확했고 날짜도 맞았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30분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 제보였어요. 그 문서 중 핵심 계약서 3장이 위조라는 거였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구체적이었어요. 잉크 성분, 종이 제조일, 심지어 서명 필압까지 지적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누군가 저를 속인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말이에요. 저는 즉시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3장의 계약서가 정말 위조였다는 걸. 제가 놓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중간에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가 검증한 원본과 제출된 최종본이 달랐던 거죠.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사라졌고 브로커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언론이 터졌습니다. 동남아 최대 에너지 사기극.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 무산. 책임자는 독일계 미국인 문서감정사. 제 이름이 헤드라인에 올랐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론은 단순하게 정리했죠. 아시아식 부패 구조. 서구 전문가도 속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위조. 그 문장이 제 커리어를 끝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로슈. 프랑스인 국제중재 브로커였죠. 그는 저보다 7살 많았고 경력도 훨씬 화려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가 제게 그 프로젝트를 소개해줬거든요. 그가 문서 검증을 저에게 맡겼고 저는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사건이 터진 후 가브리엘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저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증발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왜 저를 돕지 않는 걸까? 그리고 1년 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가브리엘이 그 프로젝트 무산으로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걸. 경쟁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중국계 로펌과 손을 잡았고 프로젝트가 무너지면서 그쪽이 시장을 독점했던 겁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위조 서류,
브로커의 도주, 언론 프레임, 그리고 가브리엘의 침묵.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믿을 만한 서구 전문가라는 간판. 그걸 이용해서 사기극을 정당화하고 터뜨리고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변했어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죠. 특히 동아시아 관련 일은 더더욱. 제 머릿속엔 공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아시아 프로젝트는 뭔가 숨긴다. 문서는 늘 의심해야 한다. 표면과 이면이 다르다. 이게 편견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제 경험이 그렇게 말하는 걸요. 그래서 이번 사할린 문서도 저는 의심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원본을 공개한다. 한국이 협상에 끼어든다. 일본이 조용하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분명 뒤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또 판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용당할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추웠어요. 1월에 모스크바는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 해. 이번엔 속지 말아야 해. 이번엔 진실을 정확히 봐야 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창밖으로 모스크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건물들, 차가운 하늘, 서두르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실이란 게 뭘까? 문서에 쓰인 글자일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의도일까? 저는 지금까지 문서만 봤습니다. 종이를 보고 잉크를 보고 서명을 봤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원본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숨기거든요. 서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학약품으로 분석할 수 없으니까요. 문서보관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건물이었어요. 입구엔 경비가 서 있었고 출입 절차가 까다로웠죠. 저는 신분증과 초청장을 보여줬습니다. 경비가 확인하고 통과시켰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엔 문서 보관함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검증실로 향했죠. 그런데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 80년 전의 진실이. 종이 위에 적힌 진실이.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의 국경을 바꿀 수도 있다. 검증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러시아 측 관계자들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그가 일어나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한국 정부 협상팀 자문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을 봤는데 차분했어요. 급하지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겠지. 다들 그러니까. 하지만 강도윤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싶은 게 많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겉으로만요. 속으론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숨길 게 없다고. 진실만 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거짓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가 설명했어요. 내일 원본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검증 시간은 이틀. 참관인은 각국 대표 1명씩. 그리고 최종 감정은 제가 맡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죠.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내일이면 안다. 내일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정말로 80년 전 일본이 남긴 기록이라면? 그럼 뭐가 바뀌는 걸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그 누군가가 저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가브리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말투, 그의 배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진실을 잡는다. 그리고 누구도 날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모스크바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실도 저렇게 내릴까? 조용히, 천천히 모든 걸 하얗게 덮으면서, 아니면 폭풍처럼 몰아칠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그리고 저는 준비됐어요. 어떤 진실이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 어떤 거짓이 나와도 밝혀낼 준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제발 이번엔 진짜였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서 검증 전에 한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할린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는 망설였죠. 왜요? 문서만 보면 되지 않나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문서는 사실을 담지만 사람은 진실을 담습니다. 둘 다 보셔야 해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이런 식이구나. 감정에 호소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로비에서 1시간 후 뵙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감동 스토리. 피해자 이야기. 그런 걸로 제 판단을 흐리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감정은 진실을 가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1시간 후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강도윤이 벌써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성 한 분이 서 계셨죠. 나이는 41살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오래 눌린 감정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강도윤이 소개했습니다. 나탈리아 김입니다. 사할린 한인협회 실무 책임자십니다. 나탈리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나탈리아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강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탈리아 씨는 사할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부모님이 일제강점기에 끌려가셨죠. 나탈리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차를 들며 대답했죠. 네, 물론이죠. 나탈리아의 다음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문서로 볼 건가요? 사람으로 볼 건가요? 저는 차를 내려놓았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제 눈을 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문서 감정사입니다. 제 일은 문서를 보는 거죠. 나탈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건 문서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도장이었는데 글씨가 희미했죠. 사할린 한인협회. 그 글씨가 겨우 보였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 도장은 195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새기셨죠. 해방됐으니까 곧 돌아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협회를 만들었답니다. 배를 기다리면서요. 저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무는 오래돼서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나탈리아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구겨져 있었죠. 사진 속엔 부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 나탈리아가 설명했습니다. 1945년 9월 코르사코프 부두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으로 가는 배를요. 하지만 그 배는 오지 않았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기대, 희망, 불안.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나탈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요. 10년이 지나도 배는 안 왔어요.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사람들은 깨달았답니다. 아, 우리는 잊혔구나.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요. 나탈리아가 세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간판이었어요. 녹슨 철판에 한글이 쓰여 있었죠. 김신의 식당. 나탈리아가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식당이었어요. 1960년대에 여셨대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을 팔았답니다. 왜냐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한국어도 한국 맛도요. 저는 간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 닫았어요. 하지만 이 간판은 남았죠.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로요. 강도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레이나 박사님 이해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영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 우리가 사람이었다는 것. 저는 강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계산이 없었죠. 과장도 없었고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다시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원해요. 우리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서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각본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죠. 저는 나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명부에 이름이 있는 분 계신가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아버지요. 이름은 김영수. 1925년생. 경상도 출신. 1943년에 사할린으로 끌려오셨대요. 탄광에서 일하셨죠. 해방되고도 돌아가지 못하셨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김영수. 1925. 경상도. 이 정보가 명부에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죠. 나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배를 80년 기다렸어요. 이제 그 배가 온대요. 진짜로요. 그게 믿기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80년이요? 그 긴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배가 온다고요? 나탈리아가 제 침묵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 알아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연락해왔을 때 뭔가 달랐어요. 이번엔 진짜구나 싶었죠. 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늦었지만요. 80년 늦었지만 그래도 지키려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나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붙잡아서 죄송해요. 박사님 일도 바쁘실 텐데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문서는 종이지만 그 안에 이름은 사람이에요. 진짜 살았던 사람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탈리아가 나가고 강도윤과 저만 남았어요. 강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의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진실이 더 확실해지니까요.
저는 강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보통 정부 사람들은 설득하려 들죠. 믿으라고 따르라고 압박해요. 하지만 강도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라고 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빛, 도장, 사진, 간판, 그리고 김영수라는 이름.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빛이 원본 같아.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원본 같다고요? 사람의 눈빛이요? 저는 제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서만 원본으로 여겼어요. 종이, 잉크, 서명.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원본은 사람일까? 그들의 기억, 그들의 삶, 그들의 눈빛이 진짜 원본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레이나. 정신 차려. 감정에 휘둘리지 마. 문서만 봐. 그게 내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사람을 봐도 되지 않을까? 종이만이 아니라 사람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오후였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눈은 계속 내렸죠. 그리고 내일이면 시작됩니다. 원본 문서 검증. 저는 준비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문서만 보지 않겠다고요. 사람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나탈리아가 옳았으니까요. 문서는 사실을 담지만 사람은 진실을 담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검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렸죠.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가방 안엔 제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현미경, 화학시약, 측정기, 자외선 램프. 이것들이 오늘 진실을 가를 겁니다. 검증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 문서보관 책임자, 강도윤, 그리고 몇몇 참관인들. 중앙 테이블에는 아크릴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케이스 안에는 낡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50cm 정도. 표지는 갈색이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표지에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할린 조선인 노동자 명부. 최종 작성 소화 20년 8월. 서기 1945년이었죠. 러시아 측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1945년 8월 일본 총독부 사할린 출장소에서 작성됐습니다. 해방 직전 마지막 기록이죠. 원본은 일본이 철수하면서 남겨뒀고 소련군이 접수했습니다. 이후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장갑을 꼈어요. 면 장갑이었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표지를 천천히 열었어요. 첫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목차였어요. 지역별 배치 현황, 노동 형태별 인원수, 잔류 예정 인원, 송환 대상자. 저는 숨을 고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명부가 시작됐습니다. 번호, 이름, 생년월일, 본적, 배치지, 직종. 세로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글씨는 붓으로 쓴 것 같았어요. 정자체였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현미경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은 종이였어요. 종이를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섬유결이 보였죠. 천연 펄프였어요. 화학 처리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940년대 일본 제지 방식과 일치했어요. 두 번째는 잉크였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켰어요. 잉크가 형광 반응을 보였죠. 천연 안료 기반이었습니다. 산화 정도를 봤어요. 80년 정도 됐다는 추정과 맞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명이었어요. 페이지 하단에 서명이 있었죠. 사할린 출장소장 나카무라 히로시. 붓글씨였는데 필압이 일정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위조라면 필압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웠어요. 네 번째는 번호 체계였습니다. 각 이름마다 고유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지역 코드, 연도, 일련 번호. 이 체계가 일본 총독부 문서 양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검증했어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죠. 종이결, 잉크 산화도, 서명 필압, 번호 연속성, 도장 찍힌 위치, 모든 게 맞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참관인들이 저를 봤어요. 강도윤도 조용히 기다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종이는 1940년대 일본산이 맞습니다. 잉크도 당시 사용된 천연 안료예요. 서명 필압도 자연스럽고 번호 체계도 총독부 양식과 일치합니다. 위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러시아 측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저는 다시 명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내용을 봤어요. 이름들이 쭉 나열돼 있었죠. 김호, 이호, 박호, 최호. 나이는 대부분 20대에서 40대. 본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직종은 탄광부 건설 노동자 항만 하역.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300명, 600명, 1000명, 2000명.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총계가 나왔습니다. 사할린 잔류조선인 노동자 총 43,276명. 43,000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3,000명이 여기 남았다고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죠. 일본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명부에 다 있네요. 저는 명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43,000명. 한 명 한 명이 이름이 있어요.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고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다 여기 갇혔죠. 80년 동안. 저는 페이지를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특정 이름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김영수. 1925년생. 경상도 출신. 나탈리아의 외할아버지. 저는 경상도 섹션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김갑돌, 김경수, 김남철, 김동식.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생년 대정 14년 1925. 본적 경상남도 진주. 배치 사할린 탄광 제3구역. 직종 채굴. 저는 손가락을 그 이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나탈리아의 외할아버지예요. 진짜 있었어요. 명부에 있었죠. 저는 다른 이름들도 봤습니다. 김씨가 너무 많았어요. 김호, 김호, 김호. 수백 명이었죠. 그중 하나가 나탈리아의 혈육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 또 멈췄어요. 다른 김씨였습니다. 김순자. 생년 소화 8년 1933. 본적 경상남도 진주. 배치 사할린 의류공장. 직종 재봉. 진주요? 김영수도 진주였는데요. 그리고 성이 같아요. 저는 생년을 계산해 봤습니다. 김순자는 1933년생. 김영수는 1925년생. 8살 차이. 혹시 남매일까요? 아니면 친척?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탈리아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검증을 마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문서는 진품입니다. 1945년 8월 일본 총독부 사할린 출장소 작성. 위조 흔적 없음. 내용 신빙성 높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죠.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줄 몰랐어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진실일 뿐이죠.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진실이요?
네. 가해자가 남긴 기록이에요. 그들은 숨길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조선인을 이렇게 많이 동원했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명부는 위조가 아니라 자백이었어요. 일본이 스스로 남긴 증거. 4만 3천 명을 끌고 갔다는 증거. 그들을 버렸다는 증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이명부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국제포럼에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강도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져요. 기다려보세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 명부를 떠올렸습니다. 4만 3천 명. 한 명 한 명의 이름. 그리고 김영수, 김순자, 나탈리아의 가족들. 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울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종이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걸. 숫자가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걸.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탈리아에게일까요? 김영수에게일까요? 아니면 제 자신에게일까요? 그냥 미안했습니다. 의심했던 게, 냉정하게 봤던 게, 문서로만 봤던 게,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시작될 겁니다. 진짜 전쟁이, 종이 위의 전쟁이. 하지만 이번엔 저도 알아요. 어느 쪽이 이길지, 진실이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8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거짓말보다 강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바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더군요. 가브리엘 로슈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가브리엘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웃음이었어요. 부드럽지만 차가운 웃음. 레이나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가브리엘이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웠죠. 불편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모스크바까지 왔더라고. 큰일 하는구나.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가브리엘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일이 있어서. 너랑 비슷한 일이지. 무슨 일인데요? 중재야. 사할린 관련해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여기 있는 이유를. 그도 이 판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었죠. 어느 쪽이에요? 가브리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느 쪽이긴. 이기는 쪽이지.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가브리엘이 몸을 숙여 속삭였어요. 레이나 조언 하나 할게. 그 명부 공개하지 마.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가브리엘이 진지해졌어요. 공개하면 내 커리어 끝이야. 러시아 편으로 찍힐 거야. 서구 학계에서 매장당할 거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한 번 매장당했잖아요. 당신 손에. 가브리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오해야. 난 널 도우려 했어. 도왔다고요? 가브리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 내가 가장 약한 골이었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가브리엘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비즈니스야, 레이나. 개인적인 게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이지 않다고요?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요. 가브리엘이 위스키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3잔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명부 검증은 내가 했어. 좋아. 하지만 공개는 다른 문제야. 정치적인 거니까. 저는 물었죠.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중국이요? 가브리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계 로펌과 일하고 있어. 그들은 사할린 개발권 70%를 요구하고 있지. 기존 협의 문서가 있거든. 저는 코웃음 쳤어요. 그 문서 진짜예요? 가브리엘이 빙긋 웃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중요한가? 힘이 중요하지.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탐욕이었어요. 가브리엘이 계속 말했습니다. 레이나, 난 널 존중해. 너는 실력 있는 전문가야.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우리 팀으로 와. 중국 측이 좋은 조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가브리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저는 천천히 말했죠. 왜냐하면 당신은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 도구가 아니니까요. 가브리엘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레이나, 후회할 거야. 이번 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 내가 감당 못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가브리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조금 세게 잡았죠. 내가 명부를 공개하면 난 내 검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할 거야. 러시아와 짜고 했다고 말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해보세요. 가브리엘이 일어섰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컸죠. 위압적이었습니다. 후회하지 마, 레이나. 2018년이 재현될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진실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브리엘이 비웃었어요. 진실? 레이나,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지 않아. 권력으로 돌아가지.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진실과 권력 중 뭐가 이기는지. 저는 발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죠. 가브리엘의 위협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제 검증 과정을 문제 삼을 수 있죠. 언론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2018년처럼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브리엘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커리어가 끝날 거야. 러시아 편으로 찍힐 거야. 후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안 당해. 이번엔 내가 진실을 지킬 거야.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죠? 저는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가 받았어요. 네, 하트만 박사님.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가브리엘 로슈라는 사람 아세요? 강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답했죠. 압니다. 중국 측 중재 브로커죠. 뭔 일입니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가브리엘의 협박, 중국 측 연결, 70% 요구 문서, 그리고 제 검증을 문제 삼겠다는 위협. 강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박사님, 두려우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네, 두려워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명부는 진짜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진짜예요. 100% 확신합니다. 강도윤이 말했죠. 그럼 됐습니다. 진실이 있으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강도윤이 답했어요. 함께 싸우면 됩니다. 박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우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위로가 됐거든요. 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러시아가 명부를 공개할 거예요. 중국도 나올 거고 일본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도 있겠죠. 하지만 박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있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혼자 서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워줍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고요. 이번엔 제가 진실을 지키겠다고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든, 중국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제 커리어가 무너지더라도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실이요. 그리고 4만 3천 명의 이름이요. 저는 가방에서 명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오늘 검증 후 받은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이름을 읽었습니다. 김영숙, 김순자, 이호, 박오, 최호. 한 명 한 명. 저는 다짐했어요. 이 이름들을 지키겠다고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길 수 없게 만들겠다고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어요. 명부 검증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죠. 빈틈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이니까요. 진실은 빈틈이 없습니다. 거짓말만 빈틈이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2018년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준비됐어요. 속지 않을 준비, 싸울 준비, 그리고 이길 준비.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단단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레이나. 이번엔 내가 이긴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전쟁터로요. 종이 위에 전쟁터로요. 국제포럼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크렘린 근처 대형 회의실이었어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했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저는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자리에 앉는데 가브리엘이 보였습니다. 중국 측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가브리엘은 웃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외면했습니다. 강도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사할린 개발과 한인 권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요. 그리고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명부 이미지가 떴어요. 4만 3천 명의 이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기존 협의에 따르면 중국이 70% 개발권을 보유합니다. 사할린 항만 개발 협약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보였죠. 가브리엘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답했어요. 협의와 요구는 다릅니다. 70%는 협의가 아니라 점령입니다. 중국 측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허락했죠. 강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은 땅을 탐내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할린에는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80년 동안 잊혔던 사람들이요. 한국은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려 합니다. 중국 측이 끼어들었어요. 감상적인 이야기로 개발권을 논의할 순 없습니다. 강도윤이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감상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였어요. 스크린에 띄워졌죠. 저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 사할린 한인 권리 보장. 두 번째 항목 특별자치 구역 설정.
세 번째 항목 항만 공동관리 시스템. 네 번째 항목 개발 이익 배분 마이너스 러시아 50, 한국 30, 지역 사회 20.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한국이 30%만 요구하고 있었죠. 나머지 20%는 지역 사회에 돌려주겠다고요. 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존을 원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국제법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일본 측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사할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국제조약과 협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도윤이 일본 대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4만 3천 명은 어떤 조약으로 버려졌습니까? 일본 대표가 말을 잃었어요. 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사할린에서 철수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남겨뒀습니다. 배를 보내지 않았죠. 이유가 뭡니까? 일본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도윤이 명부를 가리켰습니다. 혼란스러워도 명부는 작성하셨네요. 이름, 나이, 본적까지 정확히요. 그런데 배는 안 보내셨어요. 이게 혼란입니까? 아니면 방치입니까? 일본 대표가 침묵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저는 강도윤을 봤습니다. 그는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과 논리로 상대를 조였어요. 중국 측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역사 문제와 개발권은 별개입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별개가 아닙니다. 사할린 개발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한인들도 그 미래를 함께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일어섰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죠. 한국 측 제안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효율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강도윤이 가브리엘을 봤어요. 효율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가브리엘이 비웃었어요. 정의로 항만을 건설할 순 없습니다. 강도윤이 답했죠. 정의 없이 건설된 항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결을 봤어요. 가브리엘은 권력을 말하고 있었죠. 강도윤은 원칙을 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강도윤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강도윤은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는데요. 협박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차분하게 말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남고 싶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 이익을 그들과 나누십시오. 이게 점령입니까? 아니면 공존입니까? 러시아 측 대표가 답했어요. 공존입니다. 중국 측이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강도윤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싸우는군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원칙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맞아요. 저도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강도윤이 말했어요. 박사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장면은 회의장이 아닙니다. 저는 물었죠. 그럼 어딘데요? 강도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부두입니다. 부두요? 네. 코르사코프 부두. 거기서 진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강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죠.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러시아가 결론을 발표했어요. 사할린 개발은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인 권리는 특별법으로 보장한다. 중국의 70% 요구는 재검토한다. 중국 측이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판은 기울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장이 비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명부가 아직 띄워져 있었죠. 43,000명. 저는 그 이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하려 했죠. 땅을 탐하지 않고 사람을 챙겼어요.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책임을 말했죠. 이게 국가의 품격인가 봅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도 싸울 수 있구나.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저는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도 결국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시아권은 다 비슷할 거라고 믿었던 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명부의 진실을, 한국의 방식을, 그리고 43,000명의 이름을.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든, 제 커리어가 어떻게 되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혼자 서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세워준다는 걸. 저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진실을 세우는 사람. 명부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43,000명을 기억하는 사람. 이틀 후 유엔 산하 국제 에너지 개발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제네바였어요. 각국 대표와 언론이 모였죠. 저도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네 나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명부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죠. 저는 앞줄에 앉았어요. 강도윤이 옆에 있었고 나탈리아도 와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죠. 괜찮을 거예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죠. 오늘 안건은 사할린 개발권과 한인 권리 문제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우리는 오늘 역사적 문서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명부가 떴습니다. 1945년 8월 작성. 사할린 조선인 노동자 최종 명부. 총 43,276명. 회의장이 숨죽였어요. 러시아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명부는 일본 총독부가 작성한 원본입니다. 레이나 하트만 박사가 검증했고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죠. 저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명부는 진품입니다. 위조 흔적이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앉으려는데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이 허락했죠.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트만 박사 검증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개입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가브리엘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죠. 없었습니다. 검증은 독립적으로 진행됐으며 어떤 외압도 없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러시아 측 초청으로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초청과 검증은 별개입니다. 제 전문성을 의심하신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재검증을 의뢰하십시오. 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충분합니다. 하트만 박사의 검증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앉았죠. 하지만 표정은 불편했어요.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협의에 따르면 사할린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양자 협력입니다.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2023년 체결된 사할린 항만 개발 협약입니다. 중국은 70% 투자와 운영권을 보유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협의와 요구는 다릅니다. 70%는 협력이 아니라 점령입니다. 중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점령이라니요? 이건 정당한 투자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반박했죠.
투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들 제안은 러시아에게 30%만 남기고 나머지를 독점하는 겁니다. 이게 협력입니까? 중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강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허락했죠. 강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중국 대표를 봤어요. 중국은 투자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사할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대표가 답했어요. 그건 러시아 내정입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정이 아닙니다. 국제 인권 문제입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80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때입니다.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한인 문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복잡했고 강도윤이 일본 대표를 끊었습니다. 복잡했어도 명부는 작성하셨네요. 스크린에 명부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름, 나이, 본적, 배치지까지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는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일본 대표가 당황했어요. 그건 당시 상황이. 강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4만 3천 명을 누가 버렸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대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본토로 철수하면서 일본인들은 배로 보냈죠. 하지만 조선인들은 남겨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본 대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시 배가 부족했습니다. 강도윤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1945년 8월부터 9월까지 사할린에서 본토로 향한 일본 선박 기록입니다. 총 123척. 수송 인원 3만 5천 명.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선박 이름, 날짜, 인원수.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배가 부족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3만 명은 태웠는데 4만 명은 못 태웠습니까? 일본 대표가 말을 잃었어요.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조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를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명부가 증거니까요. 중국 대표가 다시 나섰어요. 역사 논쟁은 변론으로 하고 현재 개발 문제로 돌아갑시다. 강도윤이 중국 대표를 봤습니다. 역사와 현재는 연결돼 있습니다. 과거를 외면하고 미래를 논할 순 없어요. 중국 대표가 반박했죠. 그럼 한국은 뭘 원하는 겁니까? 사할린을 차지하려는 겁니까? 강도윤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한국은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안전하게 살거나 원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도 동의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중국 대표가 당황했어요. 그럼 개발권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대표가 답했죠. 한국과 공동 개발합니다. 비율은 러시아 50, 한국 30, 지역사회 20입니다. 중국 대표가 소리쳤어요. 우리 기존 협의는요? 러시아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검토합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일방적 파기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답했죠. 파기가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당신들 70% 요구가 과도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끝난 판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이 손을 잡았죠. 중국은 고립됐습니다. 일본은 침묵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늘 말이 많았는데 진실 앞에선 조용하구나. 일본은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명부가 있으니까요. 4만 3천 명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중국도 밀릴 수밖에 없었죠. 욕심만 내세웠으니까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챙겼어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말했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도윤을 봤어요. 축하합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남았는데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죠. 진짜 중요한 거요. 약속을 지키는 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이기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실행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나탈리아가 저에게 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나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걸 지키는 것. 저는 나탈리아를 안아줬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8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4만 3천 명의 이름이 이제 기억될 거라는 걸. 그들이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걸. 회의장을 나서는데 가브리엘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가브리엘은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는 그냥 저를 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긴 것 같았어요. 가브리엘에게가 아니라 제 두려움에게, 제 편견에게, 그리고 거짓말에게 진실이 이겼습니다. 사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기억이 이겼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구나. 강도윤이 말했던 그곳. 부두. 코르사코프 부두. 거기서 진짜 이야기가 끝날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사할린에 있었습니다. 코르사코프 부두였어요. 제네바 회의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러시아와 한국이 공식 합의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권리 보장, 특별자치 구역 설정, 그리고 오늘 한국 해군 함정이 코르사코프에 입항합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요. 부두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할린 한인들이었죠. 나탈리아도 있었습니다. 한인협회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저는 나탈리아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나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귀국 행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나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존재 확인을 원해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다가 보였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죠. 베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온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색 함정이었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나탈리아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진짜 왔어요. 진짜로. 주변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이었죠. 80년을 기다린 사람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시던 배가 왔어요. 이제야. 함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멈췄어요. 갑판에 승조원들이 보였습니다. 흰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들이 격려했어요. 부두의 한인들에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는 걸. 이게 사과라는 걸. 이게 약속 이행이라는 걸. 함정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었어요. 강도윤도 있었죠. 그가 부두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아에게 다가갔어요. 강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탈리아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죠. 저도 울었고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할린 한인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고 여기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나탈리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강도윤이 물었죠. 뭡니까? 나탈리아가 답했습니다. 사과보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 4만 3천 명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세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하겠습니다. 그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나탈리아에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명부 사본입니다. 4만 3천 명 모두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나탈리아가 상자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그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명부가 들어있었어요. 나탈리아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 이름 앞에서 김영수. 그녀의 외할아버지였죠. 나탈리아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씨, 혹시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김순자요? 저는 명부에서 그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김순자. 1933년생. 경상남도 진주. 나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진주요? 할아버지도 진주 출신인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김순자는 김영수보다 8살 어려요. 같은 본적이고요. 혹시 남매 아닐까요? 나탈리아가 명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예요. 제 외할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이름이 순자였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죠. 김영수와 김순자. 남매였어요. 둘 다 사할린에 끌려왔고 둘 다 여기서 생을 마감했죠. 나탈리아가 명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가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 됐네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역사입니다. 잊히지 않을 역사요. 행사가 진행됐어요. 한인들이 함정을 둘러봤습니다. 승조원들과 이야기했죠. 아이들도 왔어요. 3세, 4세들이었죠.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인으로 살 수도 러시아인으로 살 수도 아니면 둘 다로 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선택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 노을이 졌어요. 붉은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죠. 나탈리아가 제 옆에 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나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나탈리아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일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나탈리아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어요. 웃고 있었죠.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탈리아가 바다를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우리는 잊히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함정이 다시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두에 늘어섰어요. 손을 흔들었죠. 승조원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떠났어요. 태극기가 석양 속에서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저는 문서만 믿던 사람이었어요. 종이와 잉크만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진실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기억, 그들의 눈빛. 그게 진짜 원본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선택했죠.
그 기억이 국제 질서를 움직였어요. 강대국의 입을 막았고요. 권력을 굴복시켰죠. 왜냐하면 진실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일이 뭔지. 단순히 문서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과 싸우는 겁니다. 부두를 떠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탈리아가 서 있었어요. 명부를 가슴에 안고 있었죠.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사할린 한인의 이야기를, 4만 3천 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책임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의심했어요. 한국도 결국 똑같을 거라고. 권력과 욕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챙겼죠.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말했고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진실로 이긴 거예요. 저는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썼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사할린 명부 80년 만에 귀향. 보고서는 학계에 발표됐습니다. 언론도 다뤘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죠. 사할린에 뭐가 있었는지, 한국이 뭘 했는지, 그리고 4만 3천 명이 누구였는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문서만 보던 감정사에서 사람을 보는 증인으로,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으로. 가끔 나탈리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사할린 소식을 알려줘요. 한인센터가 생겼대요. 한국어 학교도 열렸고요. 매년 추모식도 한답니다. 그리고 명부는 박물관에 전시됐어요. 4만 3천 명의 이름.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 명부를 떠올립니다. 김영숙, 김순자, 그리고 4만 3천 명. 그들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진실이 뭔지, 기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제일 강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는 걸, 원본 한 장이라는 걸. 하지만 그 원본은 종이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이요. 그들의 삶이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마음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억하는 힘, 사람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책임지는 품격. 저는 그걸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사할린의 바람을, 태극기를, 그리고 나탈리아의 눈물과 웃음을. 이제 코르사코프 부두에는 배가 옵니다. 정기적으로요. 한국에서 오는 배.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배. 80년 동안 오지 않던 그 배가 이제는 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기억하는 것, 진실을 세우는 것. 그게 국가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한국이 보여준 것이고요. 그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